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3주 만에 저희 뵙는 거네요. 연기 끝나고 조금 어떻게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1기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연기 때 아무래도 저희가 수업 내용 자체가 이해를 위주로 우리가 이제 처음 경영조직론이란 거를 접하는 시간이었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좀 치중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기 때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연기 수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기 때도 이제 그 연기 때 마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1기 때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1기 때 본격적으로 매주 시험을 볼 거예요.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암기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실게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OT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일단 제가 누군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경영조직론 GS 1기를 맡게 되는 저는 이대호 노무사라고 하고요. 연기 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1기 때 처음 들으셨던 분은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30기 노무사고요. 30기에 합격을 해서 지금 이제 수원에 노무법인을 개업을 해서 운영 중인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양력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기 때는 연기 때는 저희가 이제 교수저로 수업을 했었어요. 백기복 교수님 책하고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하고 그리고 두 권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1기 때는 이제 제가 쓴 강사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린트로 이제 받으셨던 게 이제 제가 쓴 교재인데 아직 그 출간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출간이 된다고 해서 오늘 수업엔 일단은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거고, 조금 오늘 진도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프린트를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예습을 조금 하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조금 더 넉넉하게 프린트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 1기 강의는 총 11회로 진행을 할 거예요. 11회. 그 중에서 이제 모의고사는 10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은 1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중간에 이번 달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설 연휴 한 번은 저희가 휴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강의 계획서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돼요. 질문을 여기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도 질문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수업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 편하게 저랑 같이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목표를 보시면 일단 연기 때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이론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컨셉이었다면, 1기는 우리 이제 경영조직론 과목의 어떤 그 전반적인 목차와 구체적인 키워드, 두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기를 스타트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책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경영조직론 요 과목,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지 막상 시험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한에서 정말 멋진 답안이 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그건 있어요. 이해를 잘하려면 암기가 무조건 뒷받침되어야 해요.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이해와 암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야 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매주 실전 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깨우는 것이 우리 GS 1기의 핵심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25점짜리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서 저희 이제 연기 때 제가 첨삭을 해드렸던 것처럼 1기 때도 제가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들 응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게 혼자서 문제를 풀려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강제성이 띄는 환경에서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보시면 이게 좀 실제 시험이랑 가깝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서 실전 감각 기르는 데는 모의고사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여러분들 뭐 집에서 인강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를 학원에 이렇게 어렵게 나오시는 거니까 나오시는 김에 모의고사도 꼬박꼬박 보시고 제가 첨삭해 드리는 것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게 뭐 꼭 지금 시기에 이렇게 뭐 등수나 점수가 그때 실제 시험 점수를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계획은 요거는 일단 뭐 제 강사저 내용, 강사저가 아무래도 처음 본 책이다 보니까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연기 때 했던 교수저 2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생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는 이미지의 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쟁점들 중에서 우리 연기 때 했던 교수저 2권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쟁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충 자료로 여러분들께 프린트해서 따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강화를 해드릴 거고요. 웬만한 거는 거의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충 자료도 뭐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각 회차마다 이제 우리 어떤 것들을 배울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점짜리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 범위는 전주에 했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습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예습이 아니고 복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다음 주 모의고사 범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25점짜리 모의고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시면, 오늘은 이제 6시 반부터 바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는 이제 6시 반부터 25점짜리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다음에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한 7시 5분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때쯤부터 강의 시작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일정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공지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이번 1기 OT는 뭐 이 정도로 할 건데 일단 우리가 경영조직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영조직론만 잘 보는 게 노무사 시험 합격의 길은 아니잖아요. 모든 그 과목을 다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1차도 같이 병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기부터 우리가 공부 계획을 짜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동차로 시험을 봤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이 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뭐 그런 걸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기부터, 지금 시기에 1월이니까 우리가 시험이 8월에 있어. 8월인가 9월에 있는데 8월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7월까지가 3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3월쯤에 그 다음에 4월, 6월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요게 GS 1기, 그 다음에 쉬고 2기, 그 다음에 바로 3기, 그 다음에 시험 이렇게 보겠죠. 근데 지금 요 시기죠. 요 시기인데 우리 1차 시험은 5월 달에 있어요. 5월 24일에 1차 시험.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2차 시험. 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동차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 1차 시험 끝나고 2차에 몰두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요 8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누구는 뭐 그 유예로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2차에만 몰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구력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그 전부터 몇 년 동안 이제 2차에만 몰두하셨던 분들인데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초시이신 분들은 2차 시험도 처음이실 건데 사실 저는 기회를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차 시험 보실 때 내 1차만 합격해 놓고 올해 2차는 가망이 없겠다 싶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러지 하지 마시고
동차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날리지 말고 잘 준비를 해두시면은 만약에 내년 유예 때 합격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2차 시험은 이제 잘 보는 걸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부터 2차도 같이 달려주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1차와 2차의 그 비중을 조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고민해봤는데 작년부터 이제 1차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항 수도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도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노무사 시험에 관련해서 난이도를 높이려는 게 이제 1차 시험부터 너무 이전까지 너무 쉬웠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을 보는 인원을 좀 줄이려는 취지에서 그렇게 난이도를 조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합격을 하려면 1차도 붙고 2차도 붙고 3차는 뭐 붙겠죠. 그래서 1차, 2차를 다 붙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 요 시기 때 1기 때는 저는 어차피 지금 1차도 수험을 듣고 계신다고 가정하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1차와 2차 비중을 한 4대 6 정도 저는 권장을 드려요. 요대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하루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순공부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대 6 정도로 배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전업수험생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요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쉬는 시간이 있죠. 그래도 2기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쉬는, 한 달은 아니고 한 몇 주 정도 시기가 있는데 요때는 또 한 점점 이제 1차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5대 5 정도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2기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요 5월 24일까지 요 텀에는 그래도 1차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요 시기에는 뭐 한 8대 2 아니면 뭐 9대 1 10대 0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1차에 집중을 해서 요 시기에는 몰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어쨌건 우리가 2차를 요 시기 되면은 여러분들 1차 시험 끝나고 나면은 채점을 하시잖아요. 가채점을 하실 건데 가채점을 하다 보면은 긴장이 풀려서 내가 이제 약간 텐션이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건 그 잡고 있던 끈이 요 시기쯤에 한번 풀리게 될 거예요. 시험을 본 날 이제 뭐 점수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2차를 잡으려니까 손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2차 비중을 처음부터 좀 많이 가져가라 라는 걸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2차를 좀 더 집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계시거나 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 정도 2차도 같이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건 우리가 요 3개월에는 2차에 몰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요 앞에서 조금 이렇게 텐션을 잡고 있다가 여기서 몰빵을 하게끔, 아무리 이제 1차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2차 시험의 합격률이나 난이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요 3개월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잡히는 감이 잘 안 잡혀 하시는 부분이 뭐 이렇게 비중을 얼마나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셔서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들은 2차만 계속 달리면 되는데, 일단은 뭐 권장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뭐 4과목을 다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 과목 마스터하고 한 과목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에 거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루에 4과목을 다 해서 일주일에 뭐 1회독, 2주에 1회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서 그 계획 아래 이렇게 강의 복습이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전 과목을 다 복습하고 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수시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거는 뭐 병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결국엔 문제를 잘 풀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풀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풀이를 할 에너지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그래도 키워드 암기 정도는 계속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손으로 다 써보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펜으로 이제 잡고선 실제 답안지나 아니면 뭐 그냥 이면지나 뭐 이런 데 다 써보시는 게 좋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손목도 아프고 잉크 값도 많이 들고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안 되시면은 그냥 키워드 정도는 뭐 써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1기 들어와서 우리 이제 경영조직론의 어떤 그 출제 경향의 분석을 같이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뭐 예전에 저희 특강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경영조직론 그 문제 내는 그 형식이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인 게 단문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민즈버거가 주장하는 조직의 5가지 기본 부문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심플하게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형이라고 해서 뭐 이상적 관료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현대 기업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시오.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이론의 틀 활용해서 현재 어떤 뭐 기업의, 그리고 지금 뭐 트렌드, 상황, 환경 이런 거에 대입을 해보는, 그렇게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서술을 해보는 그런 논술형 문제도 있고요. 비교형도 있어요. 비교형. 그래서 요거는 27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논하고 인간관계론을 과학적 관리론과 비교하여 논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교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문제에 이제 비교하여 논하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론대로 이제 뭐 25점짜리 쓰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론대로 25점짜리를 쓴다고 해서 그게 50점짜리 잘 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과학적 관리론을 논했어요. 25점짜리로 논했는데, 이제 그 내용과 이제 인간관계론의 내용을 비교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과학적 관리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인간관계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서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셔야지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물어보는 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답안을 서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요새는 사례형 4번, 4번째 유형인 사례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몇 년 연속으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에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제 사례에서 물어보는 그 이제 사례를 읽어보시고,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이슈나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컨설턴트가 됐다는 그 입장에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형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여러분들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문제는 다 우리가 이론에 대한 어떤 그 뭐 기본 개념, 가정, 그리고 뭐 이론의 어떤 내용이나 그다음에 뭐 시사점, 한계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문제 유형마다 그런 차이점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전략적으로 또 따로 추가적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딥하게 이렇게 문제 유형마다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조직론의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연기부터 시작을 했죠. 연기부터 시작을 해서 3기까지,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한 단권화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만들어드린 이유도, 우리가 이제 2권을 가지고 수업을 했지만 이제 그거를 한 권으로 뭉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시험장까지, 시험 직전 시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조금 만들어 드린 거고,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그 잘 보이는 그런 시각화나 뭐 이런 것들은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밑줄이라든지 뭐 형광펜 작업이라든지 뭐 필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목차에다가 형광펜을 많이 하죠.
목차에 형광펜을 많이 칠하는 거는 뭐 사실 수험판에서는 좀 흔한 그런 이제 요령이라고 하는 건데 암기가 잘 된다고 해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목차를 칠해두면 이제 아무리 딱 시각화, 색깔로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 페이지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회독을 좀 많이 해 보면은 진짜 그런 경험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요 페이지가 내 머릿속에 약간 남아있어, 잔상으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시각화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단권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 전날 되면은 어쨌건 우리가 두 과목을 그 전회독을 다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경영조직론 같은 경우는 2일차에 보통 시험을 보는데 행정쟁송법과 이제 경영조직론을 같이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 시험 보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1회독씩을 하셔야지 그래도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뭐 그때 꼭 그렇게 1회독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대체로 다 1회독을 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이렇게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게 이 단권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권화 작업을 그래서 요거를 거의 뭐 교재를 거의 1년 가까이 1년이 아니죠. 반년 정도 8월 달까지니까 8월 달까지 이제 한 것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정리인데 기출문제는 사실 뭐 반복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쟁점이 나왔는지 어떤 쟁점을 좀 중요하게 보는지 뭐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같이 좀 분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요 단권화 교재도 있지만 이제 기출문제 해설집을 따로 출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답안 쓰는 형식이나 답안 쓰는 뭐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캐치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기출문제 해설집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때쯤에는 그거를 출간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학습 방향 세 번째로 개념 정의와 키워드 암기인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경영조직론 안에 여러 가지 용어들,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용어, 이론들마다 각각의 어떤 그 개념 정의가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 정의는 정말 교재 서술대로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이제 분량을 채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의 흐름, 상위 개념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 대로 보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했던 그 개념 정의와 이제 뭐 기본적인 가정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정확하게 써주시되 나머지 분량은 이제 내가 이해한 흐름대로 자유롭게 좀 서술을 해주시면 웬만해서는 눈점 이제 이탈하는 거 없이 잘 이렇게 서술이 될 겁니다. 흐름이 예뻐질 거예요. 네 번째 방향으로는 이제 이론마다 25점짜리 답안 작성의 어떤 그 모듈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25점짜리, 50점짜리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다 이제 25점짜리로 한번 이렇게 세트를 가져가시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잘 푸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문제가 많이 세분화돼서 뭐 13점짜리, 15점짜리 이렇게도 문제가 다 점수가 나눠져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25점짜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15점짜리 쓰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만 서술해도 그 분량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25점짜리를 준비했으면은 4페이지 분량으로 보통 준비를 하셨을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15점이니까 뭐 대략 한 2장 반 뭐 2페이지 반 이 정도 이제 분량으로 할 수 있게끔 축소해서 쓰는 거니까 분량 조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해보면 분량 조절도 사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뭐 25점짜리가 나왔으면은 정말 신기하게 잘 이렇게 수험 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딱 25점짜리 문제를 쓰겠다 마음 먹었을 때 4페이지에서 끝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량 조절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쓴다고 뭐 좋은 거 많이 쓰면 좋긴 하겠죠. 근데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16페이지 안에 100점을 다 채우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 이제 자기의 페이스를 가져라. 요거는 이제 제가 왜 썼냐면 사실 뭐 우리가 수험 방법론, 뭐 합격 수기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널리고 널렸잖아요. 매년 이제 330명씩 뭐 이렇게 합격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들의 만의 어떤 자기만의 합격 후기, 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가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해 오셨던 그 흐름대로 그 페이스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이 여름 끝날 때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쳐버리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게끔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답안 작성의 좀 팁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묻는 질문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에 나왔던 예시로 나왔던 것처럼 비교해서 서술하라고 했으면은 무조건 비교를 해서 서술을 하셔야 득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두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퍼펙트하게 책처럼 우리 교수님이 쓴 책처럼 똑같이 잘 썼다고 하더라도 비교 서술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묻는 질문, 의도를 명확히 정말 토시 하나 빼먹지 않게끔 그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서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형광펜을 하나씩 들고 가셔서 이제 처음에 문제지를 받았을 때 그 이제 문제에서 좀 빼먹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정말 빼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시험에는 이제 형광펜 안 쓰고 했다가 약간 좀 이게 사람인지라 좀 덤벙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 다음 시험부터는 이제 형광펜을 가지고 가서 뭐 노동법이면은 이제 어떤 쟁점이나 그리고 내가 이제 판단 기준이나 활용해야 되는 그 키워드들이 있으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포섭이나 이럴 때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경영조직론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어떤 그 써먹어야 되는 목차 그리고 아니면 키워드 이런 것들이 문제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먹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제가 제시한 목차가 있으면은 그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연기 때 제가 모의고사 문제 시험을 2번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 목차대로 쓰시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에서 묻는 목차대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쪼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그대로 발사가 되는 게 있는데 목차를 그냥 문제에서 묻는 목차로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내용은 우리가 그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으로 발사해 주시면 됩니다. 맞춰서 넣으면 되니까 뭐 어디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묻는 목차로 그대로 서술을 해주셔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아까 그 이제 뭐 개념 정의 키워드에 대해서 암기를 할 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건데 모든 문단의 이제 핵심 문장은 그 교재 서술과 비슷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가 이해한 대로 이 이론에 대해서 받아들인 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뭐 예시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분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듯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답안 작성의 세 번째 팁이 되겠고요. 네 번째 이제 득점은 이제 키워드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시고 나중에 점수를 받아보시면 나는 분명히 내가 교재를 이해한 대로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정말 바닥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키워드가 빠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실 때 워낙 저희가 수강생이 몇천 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몇천 명이 되는 답안지를 요 8월에 시험을 보면은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니까 한 3달, 2달 뭐 이 정도 기간 안에 다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량을 채점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제 뭐 채점이나 이런 걸 할 때 아무래도 좀 빨리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키워드가 확실히 뭐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보여요. 빨리 이렇게 넘어가도 그 키워드들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가 안 보이면은 내가 그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그 동의어로 이렇게 따로 서술을 했다 하더라도 동의어는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키워드가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키워드는 키워드대로 정확하게 서술을 해주시고, 이제 분량을 채울 때는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좀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뭐 분량은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많이 작성된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그림, 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강사절을 냈지만 사실 모든 그림, 모든 표를 다 담지는 못했어요. 예,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그림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은 활용을 하셔도 되고, 내가 이제 교수저도 가지고 계시니까 교수저에 나오는 그 이제 다른 그림이나 다른 표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저를 아예 보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 교수저의 서술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우리가 양이 많아서 이제 교수저를 안 보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 이제 강사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지만 이제 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좀 서술이 좀 어색한 것 같다 하시면은 다시 교수저로 가서 조금 더 풍부한 서술이나 설명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표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가독성을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뭐 요즘은 사실 교수님들 채점평을 잘 안 쓰시는데 예전에는 그 채점평을 항상 써주셨었거든요. 매년 이제 채점평을 써주셨는데, 채점평을 보면은 뭐 거의 매년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게 우리 답안이 너무 좀 형식적이다, 너무 그 틀에 박힌 답안인 것 같다라는 이제 채점평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신 채점평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짜증 나잖아요. 우리가 이게 손으로 쓰는 건데 이제 글씨체가 다 이제 뭐 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내 글씨 속도나 이런 것도 다 똑같지도 않고, 누구는 빨리 잘 쓰는데 누구는 아무리 빨리 써도 이제 뭐 개발세발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타이핑으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언젠가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기로 하셔야 되니까 수기로 잘 준비하려면 가독성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도 사실 막 엄청 정자로 진짜 뭐 폰트처럼, 컴퓨터 폰트처럼 막 예쁘게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자음, 모음, 뭐 자음이 좀 잘 보이면은 글씨가 좀 가독성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잘 써주시고,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 보시거나 이제 뭐 개인적으로 풀이 연습하실 때, 문제 풀이 하실 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독성 신경 쓰려면 이제 뭐 따옴표나 뭐 꺽쇠, 그리고 이제 뭐 띄어쓰기 이런 것도 좀 넉넉하게 써주세요. 뭐 목차 간에 좀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줄 띄우는 것도 너무 따닥따닥 붙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법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닥따닥 붙어 쓰는 거를 권장하시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사실 경영학 과목은 우리 이제 경영학 논문도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가독성들이 다 좋습니다. 가독성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경영학이니까 이거는 경영학 그 틀에 맞춰서 조금 예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가독성 좋게 이렇게 써주시는 걸 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 팁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재 이제 2페이지 맨 첫 장 보시면 뭐 이제 맨 처음 개관인데, 뭐 개관은 사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적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쨌건 요 경영조직론 안에 들어있는 조직행동론과 뒤에 나오는 조직구조, 설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조직 행동의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뭐 개인에 대한 그 변수들, 집단에 관한 변수들 이런 것들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큰 그림 정도 이해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제 일단 뭐 경영 조직론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조직이에요. 조직. 네, 조직이 무엇이냐? 조직은 이제 오거니제이션인데 사회적 존재로서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행동들이 구조화되고 조정되며 외부 환경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뭐 조직의 개념을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뭐 조직의 개념 정의를 통해서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키워드를 체크해 보면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라는 거는 어떤 그 개인이 혼자서 조직을 꾸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면 그 사회적 존재로서 이제 어떤 그 집단이 형성되고 집단이 커지면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사회적 존재다. 사람과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는데 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일단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 조직이라면 그래도 같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인이나 집단들이 같은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의도에서 행동이 구조화되고 조정되고 그다음에 외부 환경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직은 폐쇄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개방적 존재로서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아 들여오는 그 영향력이 이제 조직에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외부 환경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조직 구조 설계 파트에도 배우겠지만 조직 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외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조직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설명하는 거는 이제 조직이 투입이 되는 요소들이 있죠. 뭐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투입 요소에 따라서 변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결과,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산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겁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조직 행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도 많이 해서 요거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개인 차원, 그리고 집단 차원, 조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은 일단 보시면 뭐 능력, 태도, 가치관, 성격, 지각, 감정,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기 유발. 그래서 개인 차원은 뭐 조직 안에 들어있는 우리 개개인의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은 회사원으로서 개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 조직 안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특징, 개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행동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 분석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에서는 그 축구팀의 어떤 그 스타 선수가 이제 행동하는 것이 뭐 조직의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시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개인 차원이 되는 것이고 집단 차원은 이제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집단이죠. 그래서 집단과 뭐 팀의 성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팀과 팀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 상황 그리고 그런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법 중에 하나인 협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근데 의사결정은 사실 뭐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요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뭐 개인 혼자서 의사결정하는 거는 사실 조직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이 조직 효과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단 차원에서 중요한 변수다. 그리고 이제 집단을 이끄는 리더십. 우리 리더가 있으면은 팔로우들이 있죠. 그래서 팔로우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권력이 이제 권력 관계가 이렇게 조직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 눈에 확인이 될 거고, 그런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배분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과 정치도 집단 차원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백기복 교수님 책에서는 이제 스타 군단의 뭐 어떤 팀의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시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조직 차원은 조직 문화, 조직 변화와 개발, 조직 구조, 경영 전략, 설계, 조직 설계 뭐 이런 것들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어쨌건 이렇게 뭐 구단의 팀에 대한 뭐 간섭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이 결과적으로 향하는 것은 뭐 조직 효과성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조직 효과성이라는 거는 뭐 생산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객 만족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 이런 것들도 다 조직 효과성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변수들을 다 신경을 쓰면은 조직 효과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뭐 이런 안에 그 개인 차원의 어떤 그 이론을 서술을 했으면 이제 요 개인 차원 안에 있는 변수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동기 유발이 될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로 구성원들의 태도가 좋아질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결과 변수를 작성하시는데 이런 그 속한 변수들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점을 제가 뭐 연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제 결론 부분을 쓰실 때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이제 그 서술하는 이론이 들어있는 상위 개념의 어떤 그 차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차원 안에 있는 변수들을 활용해서 이제 조직 효과성을 설명하셔라, 시사점을 설명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잘 되면 좋은 방향으로 써주시는 게 시사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조직 행동론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학문들과 이제 활발한 교류가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뭐 기업이나 뭐 조직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경영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딱 그 전형적인 이론적인 그 학문 영역보다는 사실 실무적인 부분에 가까워요. 우리가 경영학과 경제학을 구분하는 요소 중에서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경제학은 좀 그 어떤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한 반면에 경영학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영학의 그런 특징이 다른 학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학문을 좀 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보니까 조직 행동론에서도 다른 학문들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개인의 속성,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는 그 개인의 어떤 그 심리 상태나 행동의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심리학을 활용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집단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집단의 어떤 속성과 행동,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사회학, 정치학, 사회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조직 차원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 그다음에 뭐 조직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인류학, 사회학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다음 넘어가면 조직 행동론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조직 행동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뭐 상황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특정 변수의 효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은 조직, 같은 형태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이 다르면 결과가 달리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제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라는 것은 환경과 외부 환경과의 연결성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황 이론도 그런 기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변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조직에 대해서 그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조직이 처한 환경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조직이 처한 상황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논리 흐름이 맞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상황 변수에 대한 것들이 뭐 이론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 가정을 이렇게 이론마다 기본 가정을 내렸는데 우리 조직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리면 그 상황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는 시스템 관점인데 일단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조직은 사람의 몸처럼 여러 기능들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전체,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람의 몸이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장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직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수뇌부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활동을 하는 부서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전략을 짜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부서 부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서 어떤 그 하나의 조직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관점에서 조직은 의미가 있고요. 조직 행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조직을 예로 들면 사실 생산부서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 조직의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직 행동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다른 이제 요소 생산부서 보통 많이 대치되는 게 마케팅 부서이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와의 관계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또한 시스템과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린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외부 환경과의 연결성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 이제 개인 차원의 연구로 들어갈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우리가 30분까지 쉬었다가 30분부터 이제 능력 파트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쉬었다 갈게요.